먹게 한다. 사과의 풍부한 팩틴은 수용성 식이섬유로서 배변을 촉진하고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도와주며 대장 내 이상 발효도 억제합니다. 또한 장 내막에 납 성분 등 중금속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사과 껍질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은 항산화 성분들로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재배되고 있는 사과의 품종은 무려 700여 종. 팔방미인 사과의 파리 타임이 시작된다. 사과로 만들어볼 오늘의 첫 번째 요리. 정성이 들어간 만큼 맛과 영양이 살아있는 최고의 간식. 고소하면서도 새콤달콤한 사과 파이. 이어서 만들어볼 요리는 파이와 쌍벽을 이루는 간식의 제왕. 두 가지 소스를 곁들인 사과 피자. 파이냐 피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량도 가장 많고 소비량도 가장 많은 과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과입니다. 새콤달콤하고 1년 내내 우리 곁을 지켜주는 사과. 오늘은 그 사과를 이용해서 사과 파이 만들어 볼게요. 사과는 들었을 때 무게감이 있으면서 단단한 게 수분이 꽉 차 있어서 맛있다. 또 꼭지가 마르지 않은 것이 신선한 사과다. 파이에 들어갈 사과는 껍질째 사용하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 반으로 자른 후 씨를 제거한다. 말끔하게 손질한 사과는 익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얇게 편 썰어 준비하는데 맛있는 파이의 안성맞춤인 사과가 따로 있다. 사과 파이를 할 때 사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홍옥이 신맛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좋고요. 부산은 신맛보다는 단맛이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 파이 할 때 꼭 홍옥 종류 골라서 사용하세요. 이어서 파이 반죽을 만들어보자. 준비한 박력분을 체에 받친 후 큰 볼에 버터와 소금, 물을 넣고 주걱을 이용해 버터가 뭉치지 않도록 잘 다져준다. 같은 양의 밀가루와 버터는 손의 열을 이용해가며 한 덩어리로 치대준다. 잘 치댄 반죽은 밀대를 이용해 얇게 민 후 반으로 잘라 위생봉지에 담아 냉장고에서 휴지시켜준다. 파이 반죽하실 때 밀가루와 버터의 비율이 거의 밀가루가 2, 버터가 1이거든요. 그래서 밀대로 잘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휴지를 할 때 냉장고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상큼함을 더해줄 레몬도 즙을 짜 준비한다. 얇게 썬 사과와 설탕, 레몬즙을 넣고 중불에서 타지 않게 끓여주다. 어느 정도 물기가 배어나오면 약불로 줄인 후 시나몬 가루를 넣고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5분 정도 더 뒤적여가며 졸여준다. 냉장 휴지시켜놨던 파이 반죽은 틀 크기에 맞춰 평평하게 담은 후 포크로 여러 번 숨구멍을 낸다. 그 위에 사과 졸인 것을 소복하게 담는다. 사과 파이에 들어갈 사과를 채 썰어가지고 볶잖아요. 처음부터 너무 센 불에서 하게 되면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한 불에서 수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볶아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휴지시켜두었던 반죽 반쪽은 길게 잘라 파이 위에 격자 무늬로 겹겹이 올려준 후 남은 자투리는 틀에 맞춰 깔끔하게 잘라낸다. 파이 위쪽에 달걀물을 만들어 골고루 발라주면 끝. 170도로 예열한 오븐에서 30분 정도 구워주면 맛있는 사과 파이 완성! 구워지는 동안 온 집안을 행복으로 채워주는 달달한 사과향. 온 가족 취향 저격. 주말 간식 파티가 펼쳐진다. 아이들이 채소나 과일 잘 안 먹죠? 하지만 피자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사과를 이용한 사과 또띠아 피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의 에틸렌 성분은 다른 과일이나 채소를 쉽게 물러지게 하기 때문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 사과를 오래 두고 먹으려면 서로 닿지 않도록 낮게 포장한 후 냉장 보관하자. 피자에 들어갈 사과는 깨끗이 씻은 후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한다. 손질한 사과는 길게 편 썰어주는데 재미있는 모양을 원한다면 일부는 깍둑 썰어 준비해도 좋다.
피자에 올라가는 사과는요, 일정한 간격으로 썰어 주셔야만이 이렇게 돌렸을 때 훨씬 모양도 예쁘고 보기도 좋습니다. 치즈의 진한 향이 살아있는 체다 치즈는 2장 정도. 큐브 모양으로 작게 썰어 준비하자. 첫 번째 맛은 또띠아 위에 토마토 소스를 넉넉하게 바른 후 사과를 가지런하게 돌려가며 올려준다. 그리고 그 위에 시나몬 가루를 뿌리고 모짜렐라 치즈를 올려주면 첫 번째 피자 맛 완성. 두 번째는 준비한 딸기잼을 또띠아 위에 충분히 바른 후 모짜렐라와 체다 치즈를 올려주면 끝. 피자 드실 때 조금 얇은 거는 오늘 또띠아고요. 조금 두툼한 거는 식빵이겠죠. 그래서 2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선택해서 피자 만들어도 좋습니다.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서 5분 정도 구워주면 사과 피자 완성. 노릇하게 잘 구워진 사과 피자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후 토마토 소스를 두른 피자 위엔 꿀을 두르고 파마산 치즈까지 넉넉하게 뿌려준다. 그 위에 어린 새싹 잎을 보기 좋게 장식하면 오늘의 레시피 완성. 오늘은 2가지 피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토마토, 하나는 딸기잼이 들어갔는데 토마토에 들어간 것들은 피자가 단맛이 없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꿀을 한번 뿌려 드시면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단숨에 만들어낸 토마토맛 사과 피자와 딸기맛 사과 피자. 갑작스런 손님 방문에도 10분 안에 뚝딱. 제철 사과향 가득한 홈파티가 펼쳐진다. 사과는 유기산이 풍부하여 체내에 쌓여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을 감소시켜주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과의 유기산은 철분의 흡수도 도와주어 빈혈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사과는 칼륨 성분이 풍부하여 체내에 과다한 염분을 배출해주어 적절한 염분 농도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인기 만점의 과일 사과. 부사, 아오리, 홍옥, 수확시기에 따라 맛도 다르고 색도 달라 취향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차부터 잼, 디저트까지 제철이라 더 맛있는 사과의 향연. 이번 주말 단풍빛처럼 붉은 사과로 우리 가족의 건강 지수를 올려보는 건 어떨까?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자, 근데 이 렌즈의 경우에는 이제 하루 종일 착용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콘택트 렌즈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그 렌즈를 오래 끼게 되면은요. 눈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렌즈를 오랫동안 착용하면 실핏줄이 생길 수 있는데요. 대부분 그냥 피곤해서 그러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각막 신생혈관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각막 신생혈관을 방치했을 경우 시력 저하는 물론이고요. 각막 이식까지 해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말씀드린 것처럼 각막 신생혈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장시간 그 렌즈를 착용하는 것은 삼가셔야 되고요. 산소 투과율이 높은 렌즈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제 또 난방을 또 시작하는 시기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눈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인공 눈물과 그리고 또 실내 습도 조절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지면서 뚝 떨어지는 면역력. 면역력이 저하되면 각종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할 불청객이 바로 대상포진. 매년 70여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상포진은 특히 5, 60대 중년 여성을 노리고 있다. 대상포진은 수두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베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잠복해 있다가 다시 재활성화되면서 신경 분절을 따라서 피부 병변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몸의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피부로 이동해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대상포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골든타임이 있다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말할 수 없는 통증, 대상포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일교차가 심해지면 감기에 걸리기 쉽고요. 또 우리 몸의 면역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자, 이럴 때 찾아올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상포진은 정말 통증이 심한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찬바람이 부는 지금부터는 더욱더 주의해야 할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주변에 제 나이 또래에는 이미 벌써 대상포진이 왔던 분들 많이 네.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사실 대상포진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실제적으로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의 통증의학과 김응돈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 이 대상포진이 이제 초반에 빨리 좀 알아내서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네. 자, 대상포진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대상포진은 우리 몸의 신경절에 잠복해 있는 수도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됨으로써 신경 분절을 따라서 피부의 띠 모양의 특징적인 피부 병변과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피부 병변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몸의 한쪽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치 옛날 삼호관대와 같은 허리띠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허리띠 대자를 써서 대상포진이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띠 모양을 이루는 포진이라서 대상포진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대상포진이 도대체 왜 발생을 하는 건지 원인도 한번 짚어볼까요? 원인은 베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소위 수도 대상포진 바이러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처음에 감염됐을 때는 사실 수두의 형태로 발현을 하고요. 신경절에 잠복을 해 있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이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있지만 나이가 드신다든지 각종 질환이 있다든지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러한 면역력이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대상포진의 형태로 다시 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시기 또는 이제 고령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맘때가 또 우리 몸의 면역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네. 그런 시기잖아요. 대상포진의 발병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000명당 10.4명이 발생을 한다고 하고요. 남성에서는 8.3명, 여성에서는 12.6명으로 여성에서 1.5배가량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사실 대상포진하면 이게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고령층, 그러니까 노인성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연령대별로 분포가 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 점도 짚어주실까요? 사실 연령에 따라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최근 노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점차 발생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0년에 비해 2018년에는 48만 명에서 72만 명으로 약 50%가량의 환자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 유병률이 한 30% 정도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3명 중 1명 정도가 일생을 살면서 한 번은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후배도 이제 30대인데도 네. 벌써 대상포진을 한번 알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연령이 젊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상포진이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통증이 엄청 심하다고 이렇게 아플 수가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증상이 어떻습니까? 우선 70에서 80%의 환자들에서 피부 병변이 생기기 전에 전구 증상을 먼저 호소를 하시고요. 예. 찌르는 듯한, 쑤시는 듯한, 그리고 통증과 가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마치 몸살 감기처럼 근육통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2,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이러한 전구 증상은 지속될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러한 시기는 피부 병변이 없으므로 진단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구 증상 시기가 지나면서 특징적인 피부 병변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통증 증상들이 계속되거나 혹은 심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통증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 피부, 수포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피부 병변 특징에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전구 증상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 특징적인 피부 병변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피부 분절을 따라 홍방과 구진 등의 피부 병변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수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대략 3일 정도 후에 농포로 변하게 되고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가피, 즉 딱지가 앉게 되고요. 2, 3주 정도 지나서 점차 딱지가 떨어지면서 피부 병변은 점차 치유되는 경과를 밟게 되겠습니다. 네.
이런 피부 질환이 좀 나타나기 전에 미리 좀 알면은 아마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감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약을 먹으면은 일주일, 약을 안 먹으면은 7일 있다가 낫는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잘 쉬어주는 게 중요한데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우리가 혹시 뭐 저절로 낫는 병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단계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네. 피부 병변 발생 후 약 한 달까지를 좀 급성기로 저희가 급성기, 분류를 하고 있고요. 예.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만 대개 피부 병변이 생기고 나서 3개월이 지나도록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라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또한 이러한 통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소위 만성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이때부터는 다소 난치성의 통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전구 증상 시기에는 통증은 있는데 해당 부위에 신체적인 이상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고생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는데 한 수일에서 일주일 정도 고생하시다가 피부 병변이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발견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대상포진 진료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 아니시라면 사실 예. 대상포진이라고 처음부터 의심하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우리가 어떤 이 통증을 좀 비교를 해볼 때 사실 출산의 고통과 비교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럼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이 고통의 강도 어떻게 좀 될까요? 저희가 흔히 통증 강도를 0점에서 10점까지 표현한다고 했을 때 분만통,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을 대략 한 7에서 8점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포진 연관 통증의 경우에는 사실 7에서 8점, 심지어 그 이상도 호소하시는 경우를 외래에서 종종 만나고 있습니다. 네. 와, 분만통보다도 더 위에 자리할 정도로 통증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아까 보니까 저는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요로결석도 엄청 통증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만만치 않게 대상포진도 심하게 겪는 분들은 아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통증이 좀 찌르고 또 쑤시는 듯한 타는 듯한 이런 느낌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아무래도 바이러스가 또 침투해서겠죠? 네, 그렇죠. 피부 병변 자체도 물론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통증이 심한 원인은 바이러스 자체가 신경절, 즉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뿌리 안에서 직접 증식을 하면서 신경뿌리를 직접 파괴하기 때문에 이러한 극심한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 치과 치료하실 때 이빨 신경 찌려도 굉장히 통증이 심한데 네.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뿌리가 직접 망가지니까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치과 치료는 그래도 마취라도 하고 하지 이거는 그냥 아픈 거잖아요. 신경통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대상포진이 좀 자주 발생하는 부위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부위가 제일 자주 발생할까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흉추부, 즉 가슴 부위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 다음으로는 두경부, 요추부, 경추부에서도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두경부에 생기는 경우에는 시신경이나 청신경을 침범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나 이비인후과적인 검사를 같이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홍역이나 이제 수두의 경우에는 한 번 발병하면 다시 재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글쎄요, 한 번 앓고 나면 다시 재발하는 확률이 좀 적을까요, 없을까요? 재발률은 1에서 6%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성이나 면역 저하자분들이라든지 통증이 특히 오래 지속된 환자들에서 더 잘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다시 재발하기까지 보통 짧게는 3개월 가량에서 길게는 10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대상포진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상포진은 소화기에 감염된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나타난다. 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신경 분절을 따라 다시 활성화되며 발생하는데 대상포진 통증은 수십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 벼락이 치는 느낌, 살이 찢어지는 고통 등으로 표현될 만큼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다.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왼쪽 가슴 밑에 뭐가 나고 아파서 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통증을 0점에서 10점까지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통증이 있으세요? 한 7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점 정도. 예.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아픈 건 2주 전부터 아팠는데요. 뭐가 나기 시작한 건 1주 전부터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대상포진이 발병하면 피부의 특정 부위에 띠 모양의 피부 발진과 함께 심한 통증이 유발된다. 약한 통증이나 몸살로 시작해 점점 악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환자는 흉추의 신경절에 잠복돼 있던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다시 재활성화된 상태고요. 상당히 심한 피부 병변과 통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절한 항바이러스제 치료와 적절한 진통 소염제 그리고 신경 약 투여가 필요하고요. 그러고도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되도록 빠른 신경주사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상포진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의 위험률이 높아진다. 젊은 층도 과로나 스트레스, 면역이 떨어지는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대상포진이 생길 수 있다. 일부에서는 몸 한쪽에 띠를 이루는 특징적인 피부 발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의 초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새는 좀 어떠세요? 예전보다는 좋아졌는데 그래도 많이 불편해요. 아직은 좀 불편함이 네네. 남아있어요? 아픈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줄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한 30%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뭐 약 드시기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네, 저는 뭐 어지럽거나 딱히 불편한 점 없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통증보다 합병증 때문에 더 위험한 질환이다. 치료가 늦어질 경우 병변이 사라진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환자는 대상포진에 이완된 지 6개월이 지나고도 아직 통증이 남아 계신 상태고요. 다행히 처음보다는 통증이 많이 줄었지만 아직은 신경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꾸준한 신경약 투여를 계속한다면 점차 증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완치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상포진은 피부 발진이 발생한 뒤 72시간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빨리 치료할수록 신경통과 같은 합병증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 통증이 심한 경우 활성화된 바이러스가 손상시킨 부위에 신경치료를 받게 되는데 병이 확장되는 것을 막고 이후 통증 증후군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대상포진은 일종의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신경병의 일종이기 때문에 한두 달 이내에 빠른 통증 조절을 하여 신경 증상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추후에 생길 신경 후유증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노인성 질환으로 여겨졌던 대상포진. 하지만 최근에는 과음이나 스트레스, 다이어트 등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젊은 층에서도 흔하게 발병하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예방접종.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고른 영양 섭취로 대상포진의 위험에서 벗어나 보자.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대상포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원인과 치료법을 좀 알아볼 텐데요. 또 주변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 대상포진에 걸리신 거고 네. 어떤 분들은 또 안 걸리시고 또 건강하게 또 노년을 지내시거든요. 그럼 이제 대상포진에 잘 걸리는 인자라고 할까요? 그 주요 인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나이가 가장 중요한 인자라고 무엇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50세 이상으로 나이가 드셨다든지 특히 여성분들이라든지 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또 아무래도 면역 억제제를 복용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위험 인자를 꼽을 수가 있고 예. 특히 정신적인 혹은 신체적인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좀 위험 인자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래에서 보면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10대 청소년들도 가끔 만나고는 있거든요. 10대도요? 그래서 물어보면 항상 이분들이 시험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기에는 아무래도 그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젊은 분들이라도 극심한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환경에 있다고 한다면 항상 네. 내가 위험 인자에 속해 있구나라고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젊은 분들도 그렇고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또 50세 이상의 여성분이라면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치료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이러스 질환인 만큼 당연히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네. 수포 발생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시작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각종 진통소염제 등의 약물요법과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신경치료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72시간의 골든 타임이 상당히 또 중요하게 또 다가오는데요. 그럼 약물 치료에는 어떤 약물들을 주로 쓰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신속한 항바이러스제 투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예. 통증을 억제하고 염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아까 바이러스가 그 신경절 내에서 다시 재활성화되는 병으로서 신경절을 파괴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염증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진통소염제 사용을 해야 하고 네. 또 아까 손상받은 신경에서는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전기적 신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신호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항경련제라든지 뭐 사만계 항우울제 등의 전문적인 신경약 투여도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항우울제라고 해서 굉장히 뭐 좀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우울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신경을 조절할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한 국소마취제가 직접 함유된 전문 파스 제제도 우리가 부가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런 약물 치료로 아무래도 좀 차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좀 방법으로 사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경구 약물만으로도 치료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뭐 젊은 분들은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중년층 이상 특히 노령층에서는 그런 경구 약물만으로 치료가 안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구 약물로도 치료 효과가 미흡한 경우라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신경 치료를 우리가 동원을 해야겠습니다. 약물 치료로 이제 효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신경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신경 치료는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좀 하나하나 좀 알아볼까요? 우선 대표적으로 이제 경막의 신경 치료라는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예. 신경 치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이제 경막의 신경 치료가 있습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신경 뿌리 안에서 증식하면서 신경 뿌리를 파괴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예. 이런 식으로 신경 손상을 유발을 하는데 이렇게 손상받은 신경 뿌리 근처로 직접 바늘을 가까이 주입해서 여러 가지 국소마취제라든지 뭐 스테로이드와 같은 치료 약물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런 신경 치료는 극심한 통증을 좀 줄여주는 데 효과가 클 것 같은데요. 이 신경 차단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신경 차단술은 굉장히 이제 큰 범주의 말이고 경막의 신경 치료도 신경 차단술의 일종이겠습니다만 뭐 그 외에도 경막의 신경 치료술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신경 치료술을 우리가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신경 흥분을 줄이고 혈류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교감 신경 차단 시술도 동원하기도 합니다. 특히 두경부 대상포진이라든지 안면 마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부 교감 신경 차단 시술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통증 치료에 초음파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보다 초기에 그리고 접근이 어려웠던 부분까지 우리가 초음파를 통해서 생각보다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종류의 신경 치료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일회성인 신경 치료나 교감 신경 차단술로 효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예. 효과가 짧거나 뭐 미흡한 경우에는 아예 보시면 이렇게 신경 주위에 이런 이제 관을 또 경막의 신경 공관이라든지 혹은 뭐 말초 신경 주위로 이러한 뭐 얇은 관, 소위 말하는 카테터를 이제 지속적으로 거치를 해서 24시간 내내 지속적으로 약이 들어가도록 하는 소위 지속적인 뭐 신경 차단술을 우리가 입원을 하셔서 시행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대상포진은 뭐 통증도 참 우리가 무섭다고 하지만 네. 예, 대상포진을 앓고 나서 또 그 이후에 찾아올 수 있는 합병증도 또 무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합병증들이 있을까요? 뭐 조사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략 30% 정도로 후유증이 남는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후유증이라는 것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는 즉 통증이 남는 거죠. 예. 그 다음으로 두경부에 생긴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각 결막염 같은 안구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청신경 손상이나 뭐 전정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대상포진 후에 겪게 되는 이 후유증 중에 신경통이 거의 90%가 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속적인 통증 신호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척수로 유입됨으로 인해서 신경계의 변성이 일어나는 현상은 소위 중추 감작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통증 신호가 지속적으로 척수로 유입되면서 이렇게 급성기에 이러한 현상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신경계의 변성이, 그러니까 중추 감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신경계의 변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다시 되돌리기가 조금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 만성화되기 전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피부 병변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예. 이제부터 대개 통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이제 만성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분류를 하고 이제 난치성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불행히도 이렇게 진행할 확률이 나이가 많으실수록 급성기의 통증이 엄청 심했을수록 피부 병변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심했을수록 특히나 두경부에서는 안구부에 생겼을수록 이렇게 후유증을 잘 남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대상 포진 후에 신경통으로 다시 또 병원을 방문하신 경우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럴 때는 이제 바이러스는 이제 퇴치가 됐으니까 뭐 항바이러스제 이런 거 말고 이제 포진 후에 신경통은 어떤 방법으로 또 치료를 해야 되나요? 사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이게 저희가 대표적으로 난치성 통증 질환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네. 답답하시겠지만 딱히 이거다라고 하는 치료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전문 신경약과 예. 모든 진통제 종류를 우리가 동원해 볼 수가 있고요. 신경치료법도 말씀드렸던 종류를 모두 다양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박동성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조절요법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척수신경 자극기라든지 척수곽내 약물 펌프와 같은 방법도 우리가 동원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또 맞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세욱 씨 같은 또 고령층에서도 예방 접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좀 맞으셨나요? 네. 저는 내년에 맞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네. 워낙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는 맞을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좀 저처럼 젊은 층부터 고령층까지 모두가 좀 다 맞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 효과는 좀 어느 정도 있는지 이 점도 짚어주시죠. 2006년에 대상포진 예방 백신이 최초로 미국에서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면역력이 감소하면서 우리가 잠복해 있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억제할 힘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대상포진이 발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은 이런 힘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면역력을 다시 한번 증가시켜주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50세 이상에서 접종 허가가 나와 있고요. 예. 60세 이상에서는 접종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선천성 또는 후천성 면역 저하자 분들이라든지 하루 20mg 이상의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신다든지 임산부 혹은 임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접종에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효과를 말씀드리자면 50세 정도의 연령대에서는 예방 효과가 거의 80%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효과는 나이가 증가하면서 감소가 됩니다. 따라서 60세 이상의 전 연령대를 합해서 통계를 내봤을 때는 대략 51% 정도의 예방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독감 백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실망스러운 수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점차 대상포진 유방률이 증가하는 노령화 시대로 들어서는 시점을 생각해 봤을 때 네. 이 정도로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혹은 의학적으로 그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전반적으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하시면 그 이후에 대상포진에 이환되시더라도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발생률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처럼 이제 50대 초반의 경우에는 확실히 예방접종 효과가 77%라고 하니까 네. 상당히 높은 숫자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걸리더라도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경통도 줄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는 걸까요? 대상포진 예방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걸리시더라도 확실히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안 하셨던 분들보다는 임상 경과가 굉장히 가벼운 것 같아요. 외래에서 네. 그런 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조사에 의하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행할 확률이 걸리시더라도 66%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6% 이상이나 예. 네, 이렇게 신경통을 또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예방접종도 빨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대상포진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들 좀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은 빠른 치료와 진단이 예후를 결정하는 병이고요. 무엇보다도 신속한 진단과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전구 증상 시기에는 피부 병변 없이 신경 증상만 있을 수가 있는데 보시기에 해당 부위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어디 병원에 가도 이제 진단을 못 받았는데 평소와는 다른 애매한 통증이 지속된다면 한 번쯤은 이게 대상포진의 전구 증상이 아닌가 의심해 보시는 것이 신속한 진단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대상포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대상포진은 좀 잘 쉬어주면 감기처럼 저절로 나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 O일까요, X일까요? 답은 X고요. 네. 사실 저절로 낫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속한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필요하고 적절한 통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상포진을 젊었을 때 걸리면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X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상포진을 앓고 나시면 사실 항체가 생기거든요. 자연 면역을 획득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에 걸리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노화가 되면서 이러한 면역력은 자연적으로 감소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노령층에 들어서면 대상포진에 이완될 확률이 그래도 높아지니까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조건이 되신다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시길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면 100% 예방할 수 있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아까 우리 본문 보신 분들은 네. 아시겠지만. 예. 답은 X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50세 정도에서는 예방 효과가 거의 80%에 달하겠지만 불행히도 이런 효과는 계속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평균을 내서 봤을 때는 한 51% 정도로 예방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노령화 사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치로도 전체적인 사회적으로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상포진에 다시 걸리시더라도 접종을 안 하셨던 분들보다는 훨씬 경하게 넘어갈 수가 있고요. 네. 대상포진 후 신경통 같은 후유증을 겪을 확률이 훨씬 60% 이상 낮아지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까 윤희영 씨가 저한테 이제 고령층이라고 했지만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저는 상당히 젊은 층이거든요. 그럴 수 그 있죠. 50대 초반에 저처럼 만약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평생 한 번만 맞아도 된다. 아니면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현재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1회 접종이고요. 1회, 재접종은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사실 연구된 바로는 한 번 접종을 해서 얻어진 면역 원성은 7년 정도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는 있습니다. 근데 네. 향후 연구가 지속됨에 따라서 어떻게 재접종 가이드라인이 바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재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수님이 몇 년 뒤에 또 나오셔가지고 그 연구 결과를 좀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네. 저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상포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이 눈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증상이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가슴 쪽이나 네. 이 복부 쪽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눈 쪽으로 오게 되면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신대요. 사실 두경부도 굉장히 대상포진이 잘 침범하는 부위이긴 합니다. 그래서 두경부에는 되게 3가지 신경 분지가 있거든요. 눈 쪽으로 갈 수가 있고, 코 쪽으로 갈 수가 있고, 턱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안구 쪽을 포함하는 신경에서 대상포진이 물론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신경 장애 등의 기능 장애들을 남길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안과 진료를 같이 하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이 대상포진에 걸려서 고생하셨는데요. 대상포진도 가족력이 있다고 하는데 예방 백신을 맞는 게 좋을까요? 네, 대상포진의 가족력에 대해 물어보셨는데요. 이 젊은 분들도 예방 차원에서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사실 그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가족력이 있는 질환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백신은 현재 50세 이상에서 접종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젊은 분들은 접종 대상자는 아닙니다. 이게 연구들이 50세 이상의 그 연령층에서 안전성이라든지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 지침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50세 이상에서 접종 허가가 되어 있고 젊은 층은 뭐 원칙적으로는 접종의 대상자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독감이나 폐렴구균 같은 다른 백신과 함께 맞아도 되는 건가요? 네, 코로나와 이제 또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시기라 네. 이게 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방접종은 다른 백신과 함께 맞아도 되는지 좀 궁금해하셨네요. 일반적인 백신 접종의 원칙에 준해서 볼 때 대상포진 백신과 다른 백신의 동시 접종은 가능합니다. 그 대한감염학회 지침에 따르면 대상포진 백신과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 백신을 동시 접종한 경우나 1개월 이상 차이를 두고 접종한 경우나 면역원성이 획득하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유의한 큰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다만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그 약독화 생백신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접종을 하셔야 되는 백신이 생백신이라면 동시에 접종을 못 할 거면 하시고 못 하셨거든 그 생백신과는 조금 4주 이상 차이를 둘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 끝으로 대상포진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상포진은 네모다. 이 네모 안을 채워주신다면요? 대상포진은 뭐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빠른 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병이고요.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추신다면 후유증을 겪지 않으실 수가 있고 겪더라도 최소한으로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긴 인생을 생각하시면 반드시 신속하게 타이밍 맞춰서 치료를 받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초기에 빨리 발견해서 수월하게 대상포진도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그 전에 이제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상포진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웅돈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상포진은 수두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질 때 신경 주변에 펴지면서 활동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요, 무엇보다 우리의 그 신체 리듬을 잘 유지하면서 면역력을 좀 끌어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상포진은 재발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기저질환이 있거나 50세 이상의 분들이라면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꼭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